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어나운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샌드위치를 100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통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샌드위치가 다, 저기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선생님들은 다 못 드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일찍부터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칼시트 학생들이 갖고서 그냥 갔다는, 오는 척 하면서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몇 분은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주문을 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정책에 약간 배고파도 할 수 있는 배고파야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성분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끝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사 중이신 분 계속 식사하시고요. 저희가 보통 학과 설명회를 봄 학기에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가을 학기에 특별히 하는 이유는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학부 고정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고 계셨다가 봄 학기에 학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은 학부 고정 프로그램 착각하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이것과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 입시 그리고 거기에 활동에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봄학기와는 좀 차별적으로 그때는 각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는 연구 영역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찍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여기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안 하고 오늘은 새로운 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Q&A 세션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STP가 뭐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STP의 미션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과학기술 정책 실무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학문적 리더를 양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학기술 정책 실무 전문가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학의 각 분야마다 사실은 정책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리화학 수학을 합쳐가지고 기초화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 정책이라든지, IT 정책이라든지, BT 정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각 필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프로덕트를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파트에서 하는 정책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과학기술이 각 정부나 시민단체, 지금 사회에서는 끼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외교부 같은 데서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3세계 제3세계 국가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어떤 정책을 한다. 그럴 때 과학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부에도 과학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들어가고, 보건복지부 그런 쪽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학기술 지원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기술이 세상 돌아가는데 사용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정책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실무 전문가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무슨 학문이 있겠냐, 이게 물리화학, 수학 그런 것도 아니고, 전자공학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무엇이냐,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련을 갖는가, 그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Science, STS라고,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그러니까 과학기술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전문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좀 크게 보면 그런 어떤 학문 분야도 있고, 그리고 그 정치학, 경제학 그런 쪽에서도 그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분과 또는 그런 분야를 계속 공부하는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히면은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 그랜티시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과학기술에서 에비던스가 뭐냐, 그런 거, 왜냐면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또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측면, 에서,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학문을 공부하든 실무 전문가가 되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TP는 2009년에 처음 석사과정 시작을 했고, 현재 입학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스쿨 출신이 8명이고 다른 학교 출신이 5명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카이스트 학생 우대 정책도 없고 차별 정책도 없고 단지 저희들은 가장 훌륭한 학생을 지원자를 뽑는 그게 정책이라는 정책인데 지금까지 카이스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카이스트에 생겼고 한국 내에서는 이 이름으로 대학원이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사실도 있고 점점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원자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Q&A 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오는 게 좋으냐, 아니냐,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하고 좀 오는 게 좋으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석사 과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이공계 석사 과정을 이수를 하거나 졸업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고, 그게 특별히 장점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와 연구 협력 MOU를 양해각서를 교환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학생 교육, 그리고 교수 교육, 그리고 그 밖에 공동 연구도 또 같이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고, 내년에 존스 홉킨스 교수 한 분이 와서 여기 한 학기 쭉 있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대학원 학생들하고, 사실 이거는 대학원 학생들한테 얘기 안 했던 건데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월드뱅크와 우리가 공동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개발 국가들이 있는데 저개발 국가들의 과학기술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카이스트 모델이거든요. 카이스트가 한 4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됐는가. 더불어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가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없는데 2011년에 박사과정이 시작될 거고, 그래서 입학 예정자가 3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일반 장학생으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엑스리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왔고,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석박사 과정 다 있고, 그리고 학부 부전공도 있는 사이언스에 있는 대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에어리어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제가 웹사이트를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어나운스먼트도 있고 Q&A도 있고
STP가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리서치를 클릭하면은 이러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과학기술이 관련된 산업, 기초, 그리고 환경, 외교, 안교, 국방, 보건복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가버넌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겠다라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드미션 폴리시는 우리가 이제 어드미션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석사 그리고 박사 이 두 가지고, 일단 석사로 들어온 학생 중에서 연구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석사 1학년 중에 1학년 수행하는 도중에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이 학생은 바로 박사로 들어가겠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박사 통합으로 따로 뽑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선발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석사, 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참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동원 학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반응이 좋았었는데, 하셨더라? 원 없이 공부 시켜주겠다. 이런 정말 들어오면은 공부에 대해서 한이 있는 사람들은 한을 끄고 원 없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그런 때문에 공부 커리큘럼은 굉장히 빡빡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 사회, 역사, 철학, 경제, 정치 이런 쪽에 자기가 평소에 약하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퍼티 구성을 보면은 전임으로 세 분이 계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겸임인데 학생 지도하고 저희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마이클 박 교수님하고 그랜트 피셔 교수님은 인문사회과학과 소속인데 그게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겸임으로 원자력공학과, 그리고 산업공학과, 그리고 이노베이션 스쿨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겸임으로 계시고, 그리고 초빙 교수로 또 몇 분 계십니다. 초빙 교수는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전직 고위 관리, 정부, 주로 정부관리겠죠. 정부의 장관이나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약간 초빙, 다른 부류의 초빙 교수님은 지금 여기 김영민 교수님은 안 계시는데, 박민하 교수님하고 김영민 교수님은 여기서 티칭도 하시고, 그리고 학생 지도도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올해 교수 초빙 공부를 해가지고 세 분을 더 뽑을 예정이고,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대학원에 전임직으로 한 10분 계시고, 그리고 비전임으로 겸임 포함해가지고 겸임 초빙 포함해서 한 15분, 그래서 교원은 한 25명 정도로 운영되는 그런 사이즈 있는 그런 대학원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숫자도 한 해에 5명밖에 안 뽑아 너무 경쟁률이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석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5명을 뽑은 이유는 처음부터 이제 한꺼번에 많이 뽑아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해에 석사 한 10명, 좀 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사 한 5명, 그래서 매년 15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면은, 몇 년 지나면은 한 50명이 넘는, 50명 되는 그런 어떤 대학원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박사과정에 일반 장학생 것도 나왔는데, 일반 장학생 법도 조금 늘려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그러면은 이제 엑스트라로 더 사이즈가 더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그럼 이제 부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네, 필수 교수님. 여기 그 패컬티에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비디오에 없으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렉트 피셔 교수님이신데, 물론 자기 소개를 하시겠지만은 그 과학 철학을 전공하시고 영국에서 계십니다. Thank you. I hope you all enjoyed your lunch. I just want to introduce myself and tell you a little bit about why philosophy is important to science policy. My name is Grant Fisher. I'm from the United Kingdom. I'm the first foreign faculty affiliate professor in this department. And as you know, I got my PhD from England at the University of Leeds in philosophy of science. I've taught philosophy of science at Leeds University in England, and I've taught history of science at Durham University, also in England. I've been a research fellow in philosophy of science, which means I was engaged in research in the philosophy of the natural sciences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excuse me, there I was engaged in a big project on evidence, and it took in lots of different disciplines. There were statisticians, there were psychologists and historians, and there were psychologists, lots and lots of different disciplines, all discussing what is evidence, because nobody really agrees what evidence is. Okay, it depends on what scientific discipline you work in, it depends on what other disciplines you work in too. And what we try to do is try to figure out if we're all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or if we should at least try to talk about the same thing. And I think that's a good connection to the relevance of philosophy to science policy, because one thing that's important in science policy is how to affect good policy decisions. How are you going to do it? One thing you can do is you can listen to experts. Okay? Experts are people that know their field, who give the right kinds of answers, but who counts as an expert? Now, if experts are not the only influence on science policy, what other things could there be? Could there be things like values? What about the values of the people that the policies affect? Should they be taken into account too? Now, evidence itself is something that's communicated by experts. Now, if everybody doesn't agree on what good evidence is, in other words, if they don't have the same ideas of what, or the same theory of evidence, maybe we should ask questions about how we improve our ideas on evidence. And that's precisely what people like me do. Okay, I'm interested in what is evidence. What is our theory of evidence? There's a philosopher in London, which is an American philosopher called Nancy Cartwright, a very influential and important philosopher of science. And she's critiqued a current movement in science policy sweeping across America and through Europe. It's called evidence-based policy. And she said, what is your theory of evidence? Please tell me, because there doesn't seem to be a unique theory of evidence. If you're going to base policy decisions on evidence, you need to have a good theory about what you mean by evidence. So that's one reason why philosophers are important in investigating and teaching about science policy. Now, there are other issues there too. Philosophers are interested in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Okay, we're interested in ethics. Now, ethics is important to the kinds of policy decisions that are made too. Okay? For example,
should you conduct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kay, is it right to do that, or is it wrong to do that? Now, philosophers investigate and participate through ethical committees in advising people about precisely these kinds of policies. Now, the problem is that not all philosophers agree on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Okay, they will have different theories of what is right and wrong, different moral theories. So investigating the philosophical aspects of policy decisions, including the ethical implications of our policy decisions, including the ethical decisions we make in research, is important too. Okay, so it has an impact on what kind of research you are allowed to do. It has an impact on how that itself affects other people, the public. Okay? So we would look at, as philosophers, we would look at the nature of policy decisions in the context of moral theory. And that will affect issues in what we call bioethics. That would include, for example,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but also environmental ethics, global warming, global climate change. That's a big issue at the moment. Okay? Not everybody agrees on whether it's something that is humanly caused or it's caused by other factors. Okay? It seems to me that here in Korea, a lot of people accept that it is down to human causation. Okay? It is caused by humans, but it's not the same everywhere. So when there is that kind of disagreement, we need philosophers to help us to make effective policy decisions. Okay? What kind of impact are our actions now going to have on the future? What is our moral responsibility towards future generations? Okay? So those are just some of the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philosophers and why philosophers can help for you guys to consider science policy studies. And also some of you, as I have no doubt in the future, will be engaged in science policy. Okay? So people like me, I hope, can help you to understand how we can make better science policy decisions. And philosophers aren't just troublemakers. Okay? We are trying to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y issue decisions and a generally better life for everybody. Okay, so that's why we're important.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Fisher. And one correction, there is actually another foreign faculty member, Michael Park, who is a U.S. citizen, and 한국말로 돌아와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대학원에서는 주로 수업이 세미나식으로 진행되거든요. 한 10명, 한 10몇 명 되는 그 대학원생들하고 하는데 이제 학부 수업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근데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다 들어오면은 몇 년 사이에 하는 수업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수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랜트 피셔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계속 인터랙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부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 정책대학원에서 과학 기술 정책 가르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인문사회과학부 오늘 감기가 걸려서 좀 목소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정치와 관련된 수업도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좀 싫어하시겠지만 표시맨 디자인 수업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요.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제 2011년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 오늘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부전공이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입학하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까 고민하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생각을 해보고 그때는 지원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그게 가장 안정되고 그 다음에 여자 성적도 괜찮다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이 많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있다가
그때는 이제 서울대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그때야지 내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정으로 정착하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갔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주 공교롭게 또 오늘이 제가 부정공 설명을 하면서 제가 부전공이 결국은 전공이 되버리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몫이한테 주어져서 참 운명의 아이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다 보면 부전공에서 대체로 전공으로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부전공이라는 게 부전공으로 그냥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쪽에 연구자들이 있을 텐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과학기술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을 잘해볼 것인가 하는 정책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과학을 위한 정책이겠지만, 두 번째 분야는 과연 과학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류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현적으로 보는 그런 두 번째 분야도 있어서, 여기 이제 안 좋은 그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과학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역 작품이 아니면 GMO라든지, 그리고 뭐 과학이 전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알 수 없는 굉장히 고위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대학원 들어갈 부전공 연참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공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분야를 잘 살릴 것이냐 고민을 하는데, 제가 카이스트에 여기 와서도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기 교수님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만나면 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가 정책을 잘 뒷받침을 안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참 선진국 수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음식으로 갖고 온 게 키스텝에서 관련한 최근에 발견한 노벨과학상 수상 희망주석 그거인데요. 최근에 G20이 열렸잖아요. 그 G20가 20나라인데 거기에 노벨상이 없는, 과학상이 없는 나라 6개 나라인데, 거기에 없는 나라들이 뭐 남아프리카나 이제 약조국들이 있으니까 그냥 후진국들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거기 이제 후진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기준이, 그러니까 OECD 자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연구개발 기준, 그러니까 GDP 대비 연구개발 기준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냥 수준, 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의해서 3위거든요. 근데 일본은 또 노벨상 수상은 또 노벨상 수상은 또 미국, 독일, 일본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국가가 투자하는 만큼 기초과학이든 아니면은 응용 기술이든 이게 계속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는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여기는 연구 예를 들어서 논문 수도 굉장히 미치고, 그리고 아주 그런 거는 뭐냐면 미국에 대부분 유학을 가게 되면 여기 계속 과학기술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면 사실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두뇌 유출되는 사람들, 이동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 했더니 50%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90년대 후반에 보냈더니. 근데 최근에 2000년대 후반 딱 10년 전 똑같은 서베이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70%가.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무려 20%포인트죠. 그러니까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진짜 연구자, 그러니까 그냥 연구원에 있는 석사 출신들이 아니고 그냥 교수님들 편에서 시리어스 연구자들이 한 6,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벨상에 근접하다고 하는 게 SCI 하이리 사이리트 랭킹이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4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일본은 260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노벨상의 수상 국가적으로 벌써 4번째인데, 그게 일본 왜 이렇게 잘했나 하는 거 영향을 불하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학기술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대부분의 과학기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나눌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비정규직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공계 분야에 갔을 때 비정규직이
한 16% 됐는데 선진국은 사실 이공계 분야 비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다 정규직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여성 인력을 보면 우리나라 이공계에서 여성 인력들이 비정규직은 한 36%를 차지한대요. 좀 불쌍한 현실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모자란 건 사실이면서 뿅랑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기술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자기가 연구실에서 예를 들어 필서스를 하나 더 이렇게 옮기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좀 깨어있는 연구자, 그리고 또 사실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 있는 과학기술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어떻게 신청하는가를 제가 보니까 뭐 다들 부전공을 다른 걸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할 생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구체를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부전공을 이제 최근에 바뀐 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93학번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생긴 기준인 것 같은데, 그래서 3학년 2학기면 조금 부전공을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3학년 이상 가는 인데요. 부전공 과목 여기 그 브로슈에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인문사의 선택이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 경우는 그 부학점, 그러니까 3번까지 중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학원은 굉장히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근데 부전공은 별로 많지 않았으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부전공부를 하는데 인턴십 엄청 좋잖아요. 자기 레주메에도 한 번씩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부전공 인턴십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떻게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인턴십을 주로 능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링크를 시켜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스케이드나 스태프나 뭐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내달라고, 여기는 우리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인턴십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인력개발센터보다는 저희한테 먼저 들어오는 걸 기로 해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보통 1개월 하는 1학점, 능력개발센터에서 2개월 이상 하면 3학점을 줍니다. 여기는 그냥 1개월 하면 1학점, 2개월 하면 2학점, 3개월 하면 3학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학생들이 수요에 따라가지고 1학점짜리 가져가고 있고, 3학점짜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생각할 것 같은데, 부전공 이수하면 대학을 진출에 유리하나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부전공을 만약에 10명 하는 우리가 대학원생은 5명을 뽑는다. 부전공을 신청한다면 10명밖에 없다고 해서 분명 유리한데, 부전공을 수십 명이 신청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워낙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부전공의 사이즈와도 관련된 것이고, 또 대부분 부전공을 하다가 잘 못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유리는 한데 어떻게 중국을 다니느냐가 또 중요한 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사회 과목 중에 어떤 것들이 부전공으로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브로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딱 고정된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인문사회 과학부에서도 여전히 교수님들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더 리스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마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Q&A 세션에서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면 같이 이거 말고 또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면 간단히 대부분이다. 대학은 대학원생이 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건설협동학과 3학년 재학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금융공학 같은 부전공 프로그램은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위해서 그 93학점 제도를 예외로 삼는다 들었습니다. 혹시 ST 프로그램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 분야는 몰랐습니다. 금융공학을 새로 생겼을 때 그건 저희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끝나서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학생 한 명하고 만났었는데 그 학생이 부정을 하고 싶다는데 이게 걸리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될 줄 알고 저는 대학원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끝나자마자 금융공학 쪽도 알아보고 금융처럼 알아봐서 학생에서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저희한테 꼭 문의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생명과학과 2학년 재학 중인데요. 교환학생을 가서 그쪽 학교에서 이제 이런 관련 과목을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거를 여기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길비로 가야 하는 걸까요? 교환학기 갔다 오고 나서 학점 인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해본 분이 있겠지만은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한테 가서 이제 이퀴버런한 코र्스다라는 거를 이제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있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과목을 혹시 들었으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 교수님을 연결시켜줘서 사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아직 그런 부전공 커리큘럼도 아직 완성이 안 됐을 텐데 언제쯤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될지 하고 혹시 복수 전공으로도 이게 확장 여부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네, 커리큘럼이 이제 정해졌고요. 이제 필수 과목이 2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하는 과목 하나 파워 버시스 트랩스하고 그다음에 박범신 교수님 하시는 거 STP 과목 그 2가지가 필수는 꼭 들어야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수를 빼고 이제 나머지 채워서 18학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들을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미리 들은 과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파란 브로셔에 나와 있는 게 커리큘럼이고 복수 전공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기 발전을 하는 주전공이고요. 복수 전공으로 이제 확대 발전시키는 이렇게 무슨 공부가 안 돼서 네. 네, 저는 무학과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전공을 못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전공을 정하면 이제 이게 부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이저고 마이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공 분야 이렇게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할 텐데, 혹시 이제 뭐 부전공에서라든가 아니면 대학원 기초를 가더라도 그 자기가 전공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스터디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그 질문은 약간 융합이 가능한 정도겠죠. 전공과 부전공 예를 들면 전기전자를 하는데 전자를 하면 굉장히 융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BEP라든지 이런 거를 부전공을 하게 되면 뭐 기술이라는 게 워낙 경제 경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데 자문을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학 기술 중에 비슷한 분야들끼리 서로 학제 연구하는 걸 거를 융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플러스 전자 아니면 산디와 플러스 전자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융합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 위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학문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그 경제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위주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존의 융합 연구 그 정부에서 지원을 주거나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부분이 다 비슷한 데까지 예를 들면 생명환상 바이오 뭐 이쪽으로만 하고 비슷한 분야들끼리 융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할 때나 그렇게 요새도 보면은 미국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그 전공은 예를 들면은 전공은 사이코로시인데 심리학이죠. 근데 부전공 물리학을 하는 애들도 있고 뭐 화학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이거 문과 이과를 아주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국제체제적인 문제들의 그런 것들을 푸는데 기존의 과학의 어떤 어프로치를 적용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 보면 안 보이지만 당장 보면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결국은 높이 나는 새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이제 당장 이게 어떻게 돈이 될까 이런 식으로 대해서 당장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데는 별로 저희가 또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좀 좋은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및 환경공학과 2학년 박설빈인데요. STP를 공부할 때요.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어떤 거가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해서 배워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싶어요. 저는 그 질문은 좀 제가 박범수 선생님한테 제 수업 듣는 학생인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물리를 잘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학을 잘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역사를 잘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막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뭘 잘하는 학생은 이걸 해도 잘하고 저걸 해도 잘하고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 이 분야를 잘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분야를 잘하기 위한 어떤 출색 같은 것들은 없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잘할 수 있으면 이 분야를 잘하는 거고 뭐든지 잘 못하는 사람 어차피 못하게 돼요. 이런 애매모호한 답안을 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많겠지만 계속 연달아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황 나중에 더 개별적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연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학생들도 대학원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또 질문 받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랑 행정대학원 같은 곳이 있지. 행정대학원에 한국에 여러 군데 있는데 행정대학원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곳에 있는 그 학생들의 한 반 이상이 전부 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나머지는 무슨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실무적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를 계속 서포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여기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별성이 있다면은 보통 행정대학원에서는 과학기술을 거의 많이 안 다룹니다. 다뤄도 굉장히 마이너하게 다루는데 우리는 타이틀이 과학기술이니까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학교가 돌아가는 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석사까지 하고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학사만 하고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전과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석사를 하고 전문 지식을 한 다음에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람의 관심이 막 생길 때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또 모티베이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학사 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기 들어와서도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석사를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마무리 짓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때 콜링이 오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과는 최근에 또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전과는 약간 테크니컬하게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는데 보통 우리 전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어드미션스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과를 만약 생각하시는 분은 일단은 여기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타진을 하고, 만약에 오겠다는 마음이 굳어지면은 정기 어드미션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자기 이력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가 내가 왜 들어오는지 뭐 이런 입학할 때 내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프로세스를 갖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렸죠.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은 문을 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라고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학부 때 내 전공은 완전히 쓸모없어지겠네. 제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공부한 건 어디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자기가 물리학 전공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석사 논문은 보건 정책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된다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완전히 생뚱맞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면 또 물리 관계된 또 리서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만 계속 추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또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근데 언젠가 자기가 학부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은, 그리고 관심 있었던 것들은 다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언젠가 다 쓰니까 이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TP도 랩이 있냐, 연구실이 있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모던한 랩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확장을 해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학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연구실을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인스트루먼트가 없죠. 그냥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린터하고 공용 컴퓨터하고 냉장고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이 정도인 것 같고, 각자 데스크가 있고 이렇게 전체 책꽂이가 있는데, 거의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럭셔리한 독서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여기 들어오더라도 지도교수가 생기지만은 지도교수가 특별히 자기의 랩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교수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시고, 일단 공부하면서 자기가 잘 맞는 그런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지도교수를 정하시면 되고, 그 시점은 보통 한 학기 정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교 활동이 없느냐? 조교 활동이 아시죠? 다 있죠? 여기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교양 과목에 우리 STP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도 폭은 좀 더 넓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 가지고 연구비를 어떻게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리서치, 연구 조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DC 조교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대학원생들이 아마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풍요롭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저축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대충 이것저것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면은, 정책대학원, 대학원의 그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석사과정 1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있으면은 부전공을 하고 돈을 두드리고 거나 아니면은 지금 많이 땡기면은 두드려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지난 봄학기 동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테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 어나운스먼트 있죠? 여기 쪽에서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지난번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간단한 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Q&A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마이크. 이쪽. 네, 이쪽 먼저. 저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석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석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다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전과를 염두에 둔다면은 전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시저를 거쳐가지고 가능은 한데, 근데 그쪽에서 받은 공부한 게 인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기초 영어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이 될 텐데, 전공 과목 같은 게 인정이 안 될 거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연차 초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시 어플라이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과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치를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논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기술 저는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그 정책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렇죠. 일단 그거를 제안을 할 때 어떤 제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따져보고, 그러니까 그랜드 피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비던스가 뭐냐, 너의 주장의 에비던스가 뭐냐, 그 에비던스가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인터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좋은 게 만들어지면 효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써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올리는 것까지 하고 그게 정책으로 위반이 되면은 그 다음에 효용성의 가치가 나오겠죠. 일단은 그게 얼마나 충실한 그런 어떤 리서치에 바탕해가지고 한 거냐,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에 석과 포함이나 박사과정에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네.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진로요. 진로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 분야가 좀 증가하는 분야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은 학자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국가 스텝이라든지 키스텝이라든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책 연구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연구소인데요. 그런 쪽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기술 과학기술 정책에 중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산업계랑 무슨 전략을 만든다든지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언론 쪽에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저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학점이 되게
높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아는 언니의 친구분께서 여기를 입학하고 싶어서 그분은 전작가셨는데 전작가 석사를 충분히 입학한 쪽에 평점이었고 그 외부 활동을 되게 철저하게 해서 그런 것도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그 학점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학점은 여러 가지 무슨 카테고리 중에 하나지.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학점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 생활의 성실도라든지 아니면 학업 능력, 중요한 건 학업 능력인데 이 친구가 학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자마다 이제 자기가 특별히 학점이 낮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거를 또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 어떤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재능을 좀 보이면은 그게 거기에 대한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심사위원들을 잘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최고의 어떤 카테고리는 아닌 거죠. 다양한 외부 활동 같은 게 외부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뭐 스펙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뭘 얻었는지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외부 활동은 크게 필요가 없고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가지고 뭔가 큰 거를 느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자기 소개서에 쓰고 그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 포트폴리오를 길게 하기 위해서 쭉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경험하는 건 중요한데 너무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고 자기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STP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대학원생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학부 때 준비를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마 그런 점들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지만은 또 관심이 크게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저는 기계학과 석사과정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제가 지금 마지막 학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나노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팬시한 것만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STP에서 공부를 하면 좀 실제적인 분야나 그런 실제적인 분야에 정말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저는 거의 시험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필드에 나가서 공부를 인터랙션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안 해만 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연구실이 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첨단에 있으신 겁니다, 지금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랩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피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소피컬한 그런 어프로치도 있고, 히스토리컬한 어프로치도 있고, 소셜로지컬한 어프로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앤트로폴로지컬한 거니까, 인류학적인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발로 뛰어가지고 여기저기 뛰고 랩에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중요한 그런 거를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하나는 나노 있잖아요. 나노 랩에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실험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거를 그 관찰을 하고 거기에 그리고 그 어떤 그 안에 그 나눠도 굉장히 에티컬한 그런 그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분야에 따라가지고 또 자기 흥미에 따라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졸업예정이다 해주려고 하는데요. 네. 석사생으로 지원을 할까 하는데 보통 전기에 많이 타대로 가면은 전기로부터 많이 뽑고 후기는 별로 많이 안 뽑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후기에 지원을 할까 하거든요. 네. 후기에 몇 명 정도 뽑으실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몇 명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약간 플렉서블하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그 규모를 조금 확실히 좀 풀이 좋다 그러면 좀 더 뽑을 수도 있고 근데 전기에 요번에 5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풀만 좋으면은 사실은 더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후기에는 한 명씩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생태공학부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기준 전공은 국자부라고 있습니다. 네,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 국자부 과목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인문계열 과정에 기본 과목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환경경제학이나 자원가치평가 이쪽 과목을 이제 들으면서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봤더니 어떤 그런 경제 기초 과목이라든지 통계 기초 과목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거를 더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 STP 과정에서는 그런 선수업을 하는 것이 우리 좀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STP 과정에 가서 해도 충분히 될지 아니 그런 관련 과목을 듣고 들어오면 도움이 되죠. 여기 사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코스명을 적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 과정도 이노베이티브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해서 그런 기초 과목이 있어야 하는지 좀 학사지원부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를 듣기 위한 프리리퀴짓 같은 거는 선수 과목 같은 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레벨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론적에서 측면에서 정성적인 퀄리테이티브 리서치하고 퀀티테이티브 리서치를 저희는 이제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사실 듣고 오면은 전혀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와서 여기 근데 아마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렉처가 아니라 다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 대학원생들이 한 학기에 한 3과목 정도 듣는데 한 과목 준비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6일은 호박하고 자기 리서치하고 거의 이제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 대학원생들 연락처 특히 여기 보니까 김지현 씨라고 고려대에서 나오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가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시니까 나중에 학생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메일이나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화번호를 전화하셔가지고
특별히 누구랑 하고 싶은 그 혹시 어떤 걸 STP 연구실에 계신 분들끼리만 사용하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연구 이런 걸 올려놓으신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나요? 좀 더 자료. 특별히 없고 여기에 그 Q&A를 하시면은 아마 누군가가 답을 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리서치 관련해서 예. 리서치 아치부에 있는 그거. 예, 아카이브 그쪽에 있는 거 보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쪽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과학과 07학번 이병찬이라고 합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들 그렇겠지만은 입학을 하면서부터 졸업을 하고 뭘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이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분야 자체가 많이 퍼져 있는 분야 같지는 않고 특히 향후 진로를 교원이라는 분야 제외하고 나면 정부 기관 쪽하고 민간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 분야에서는 사실상 제 외람된 생각이지만 수요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정부 쪽에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 기획 분야라고 하면은 고위 관료들 몇 명한테만 상당히 제한된 분야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향후 이 STP 분야의 발전 가능성하고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 패컬티 멤버나 그레이저 스튜던트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 각 대학원생들이 각 분야에서 잘 뻗어나가야지 거기서 이제 그 필드가 열리고 그 가능성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 패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융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수요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은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좀 원하는 것 같고 제가 교과부에서 전화도 받고 그러거든요. 뭔가 좀 지원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MOT라고 아시죠?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에서 기술 경영 쪽으로 많이 해왔는데 그거 말고 STP 쪽으로 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카이스트밖에 없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나라나 그것도 있고 기업은 수요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없죠. 이쪽 출신이 가서 크리에이트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건 당연한데 정부 쪽에는 이쪽 배경 갖고 있는 사람 간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한 가지 분야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사람이 여러 일을 맡겨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 버세타일하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 사람이 학계를 가든 산업계를 가든 정부를 가든 어디를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시장의 사이즈가 이렇다. 하고서 우리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선전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만약 그런 게 정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데는 의대나 법대나 이런 데는 마켓이 확실하니까 거기만 뚫고 가면 되는 건데 여기는 새로운 데이기 때문에 정말 파이오니어적 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공부하기도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있는 곳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박사님 잠깐 내려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수요랑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김동원 문화과학대학 학장님이 수요 물론 좀 박광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나 법대는 딱 만드는 시장은 없는데 지금 이 과학기술 정책 같은 것 이제 석사보다는 박사급을 원하는 수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나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그 원자력 관계 고위 그 정책 자문위원 갔다 왔는데 거기 좀 이름을 실명 말 못하겠고 어떤 기관에 있는 분이 간섭하면서 했는데 위원장한테 한참 혼나는 걸 봤어요. 그 간섭하시는 분은 원자력 전공하시는 분이죠. 근데 무슨 정책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공학하는 그 마인드 밖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 쪽에 그 국가적인 정책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라든지 국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볼 건가, 그거에 어떻게 맞춰서 할 건가, 어떻게 글을 쓸 건가 이런 건데 공학하는 사람들은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연구 단지를 비롯해서 아까 박고승 교수가 말씀하신 교육과학 관련돼서 스테이크라든지 해서 연락이 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좋은 사람이죠. 잘 훈련받은 사람이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라 좋은 점은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과정을 잘 통과해서 잘 훈련받아서 나가면은 아마 굉장히 좌합시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 프로그램만큼 좋은 학생을 표현할 만한 시스템을 갖춘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디맨드가 늘어나도 서플라이가 그에 맞춰서 같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선전 말씀드리면 햄버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가시다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